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사실상 국유화되고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이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다우지수는 119.15포인트 떨어진 7,062.9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1일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중부 및 동유럽 회원국의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들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100만 가구에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는 소비 쿠폰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신속성과 행정비용을 감안해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한강과 굴포천 방수로를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인운하는 2011년 말 준공됩니다. 지난달 해외 비즈니스 여행이 55.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업무 목적의 여행은 1억 5,300만 달러로 전년에 3억 4,500만 달러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요즘 다시 기름값이 좀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유사 휘발유의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사 휘발유는 요즘에는 일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또 급길에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단속이 무척이나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논쟁은 있겠지만 유사 휘발유는 자동차의 엔진 수명도 단축시키고 자동차에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만일의 경우 또 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보면은 가급적이면 좀 사용하는 것을 좀 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특정 정유사 간판을 달지 않고 영업을 하는 그때 가장 싼 값의 기름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무풀 주유소도 있다고 하니까 저렴한 주유소를 잘 찾아서 기름을 넣는 그런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먼저 첫 주의 시작인 월요일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지 전일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희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1월에 이어 2월 증시까지 두 달 연속 정세계 증시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2월 미국 뉴욕 증시는 역대 2월 성적으로는 최악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장이었던 지난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시티그룹 국유화와 GDP 악재로 인해 7,000선을 간신히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증시 주요 지수의 하락폭은 각각 11%로 8%씩 하락하며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뒀던 1월 증시보다 하락폭을 더 넓힌 것입니다. 이번 주 전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S&P는 최근 S&P 500 지수가 최소한 18%가량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개인소득, 고용, 주택, 제조업 경기에 대한 지수가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이 중에서 목요일 발표될 실업률 지표와 월요일 발표되는 1월 자동차 판매 실적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동유럽발 뇌관도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이제 동유럽을 구제 금융하기 위한 그 펀드를 조성하기로 논의를 했는데 이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실질적인 거부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유럽발 부도 도미노 가능성은 이로 인해 여전히 상정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여 세법을 찾았지만 독일 등 강대국이 반대하면서 공동 구제 펀드가 예상대로 불발돼서 잠재적 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유럽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유럽 국가에 지점을 둔 서유럽 은행들에 대한 구제 금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서유럽 국가들 역시 자금의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EU 회원국들은 타국 경제를 살리는데 자국의 돈을 집행하는 꼴이 되는 이 같은 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이번 경제 위기 이후 단 한 번도 합의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헝가리 총리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 최고 3천억 유로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같은 구제금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가 나왔는데요. IMF도 최악의 경우에 16개국이 부도 위기로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달러화 대비 선전했던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가 진폭된 지난 9월 이래 유로화가 폭락감과는 달리 엔화만은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하며 선전해 왔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엔화는 달러화 대비 9% 가까이, 유로화 대비 8%가량 떨어지면서 약세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믿었던 엔화마저 약세로 돌아서면서 안전 피난처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전문가들은 일단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드디어 환 가치가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전문가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가능성을 들고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사들여서 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자산의 투자에 차익을 거두는 형태로 2007년 중반 이래 마무리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일본 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이 같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려면 엔을 되사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엔화 강세를 보였다는 시각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선 좀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이들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갈수록 좀 경기 침체가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최근 2010년이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는 시각을 제기했는데요. 이보다는 더 다른 시각이 뉴욕 현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은 올해 내내 경제가 아수아장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 경기의 조기 회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버핏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증대되고 있는 미 국제 투자 열풍에 대해서도 버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이를 짜해서 이번 경기 침체가 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했는데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번 침체가 최소 1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빠른 회복을 보이는 V자형이 아닌 중장기 U자형 침체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내년에 GDP가 플러스로 돌아선다고 해도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기에 결국 이번 침체가 2011년까지 이어지며 36개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루치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김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의 투자 전략부 남인현 과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코스피는 8.24포인트 오른 1063.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56포인트 오른 363.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네. 투자주체별로 보게 되면 개인이 845억 정도를 매도하고 외국인이 49억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54억을 매수를 했고요. 네. 자,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물론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50억 원이 채 안 되는 소폭 매도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이제 매매 주체별 매매 동향 어떤 종목들을 또 선호했는지 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보험주 같은 경우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손해율에 대한 그 하락 기대감으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현대해상은 기관이 한 35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동부화재가 한국 쌍용화재가 한 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LIG 손해보험이라든지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주 전반의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지금 시티그룹 우선주 일부를 이제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국유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 285억 정도 그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한 452억 정도 대량 매수가 있으면서 신한주주가 9%, KB금융이 5%, 그리고 기타 그 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금융들도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82억 정도 그 매수가 몰리면서 한 3.8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필립스의 지분 매각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 인식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기관이 약 71억 정도 매수하면서 5.77% 상승의 모습을 마감했고요. 또 약세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6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3.15% 정도 하락의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하루 장이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금요일 장 상황의 분위기와 또 그런 분위기의 배경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 구제금융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의료 보험이 그 지원 축소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 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합으로 끝나면서 한국 시장도 약세를 예상했지만 일단 국내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고 또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엔 한때 그 20포인트의 그 상승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일단 그 투신 쪽에서 그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출회됐고요. 그리고 환율 전고점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마감됐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우세했지만은 통신, 운수장비, 화학업종 등은 내림세 모습을 보였고요. 건설, 금융, 은행 업종 등에서 선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대한제당이 그 윈도우 드레싱으로 의심되는 그런 매기가 유입되면서 장막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시장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외국인의 매수도 방향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한 주를 출발하게 되는 월요일이자 또 3월달 한 달 증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첫 거래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이 꽤나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대외 변수들도 상당히 적잖게 널려 있고요. 예. 먼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그 위험 요인을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시작된 디레버리징이 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 금융기관의 그 지원 과정에서 먼저 그 비용에 대한 그 부채에 대한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금융 자산들을 팔아서 그런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거 그 엔크레이지 트레이드 같은 그 비슷한 효과, 청산 효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작년 저점 대비해서 약 37%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온스당 지금 $1,000 정도를 육박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 수요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그 금 같은 쪽으로 그 선호가 계속 몰릴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그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체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안전자산으로서 그 달러에 대한 수요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도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2월 10일 이후에 그 현선물 추세적인 그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매도는 또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현재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이제 엔화마저도 약세를 좀 보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이라든가 대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질 것 같고요. 자, 한때 고점이었죠. 온스당 $1,007까지 올랐던 금값이 현재 한 $944 정도, 지난주 장에서는 한 $1.7 정도 오른 채 그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는 그 우리 주식시장이 좀 박스권 흐름이 지속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이제 3월달 장세는 어떨까요?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3월 같은 경우에도 그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2월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2월에 제가 예상을 드리면서 1,090에서 1,220 정도의 박스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월말 정도에서 디커플링 기대를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1,000에서 1,200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등 논리보다는 위험 요인이 우선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천이 지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요. 지금 천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950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에서 950 사이 정도에서는 단기 반등을 노린 그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외인이 이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가 지난 주말부터 이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외인이 매도가 마감되고 지금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지금 약 한 770포인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강력한 지지선에 닿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단기 반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 1130 정도 수준에서는 또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 형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의 단기 고점은 한 1550 정도에서 그 위로 치고 간다 하더라도 다시 그 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3월 경상수지가 이제 이미 높아진 환율에 좀 그 덕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원화도 그렇고 지금 원화 표시 자산도 지금 많이 이제 저평가될 것이라는 그 인식이 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이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매도도 좀 줄어들면서 그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그 외국인의 그 현선물 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포지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환율의 고점 형성 여부 가능성, 그리고 그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언제 변할 것인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험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축소 여부, 그리고 국내 구조조정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조정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또 속도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내 회사채 간 그 수익률 스프레드 추이도 관심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스피 1000 이하에서 한번 그 단기 반등에 대한 그 노리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수는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1000 이하에서 단기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신 거는 1000 아래로 하회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1000 이상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시장에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1000선 위에 머무는 것이 보다 더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종목과 또 이번 주에는 그 이슈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율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시죠. 예. 네, 듣겠습니다. 지금 2월 말에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대를 이제 돌파하고, 그것이 이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면서 그 수혜주와 그 피해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출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환율 상승의 어떤 최상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혜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와 그 IT 업종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세계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에 영향은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수혜와 약세가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피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좀 그 피해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거 항공주라든지 해운주, 여행주 등이 그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난주에도 약세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 한진해운, 흥하해운, 대한해운, 현대상선 등등이 있는데 역시 그 원가의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미 환율이 높아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자유투어 같은 그런 여행주들도 약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그 높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 환율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과 또 그에 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해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예, 먼저 그 두 가지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인탑스라고 해서 먼저 그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와 그 내장형 안테나, 프린트 기능 등을 부품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력인 현대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전량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어서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회사가 중국의 천칭과 그 생산법인의 그 합작을 통해서 영업 실적이 계속 호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사철에 필요한 그런 금속 부품들을 자체 생산을 통해서 그 매출액 향상을 그 꾀하고 있고요.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가는 전일 그 종가 부근인 14,800원 정도에서 뭐 한번 매수를 들어간다고 보면은 손절가는 14,000 정도로 좀 짧게 봤습니다. 지금 장 상황을 반영해서 짧게 보고 매수가에서 이제 한 25% 정도 상승하나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LG데이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은 그 LG데이콤을 준비했습니다. 그 기존 그 비즈니스인 그 인터넷, IDC, 이비즈의 그 견조한 그런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볼프의 유치 경쟁 속에서 그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13.9%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동종업계 중에서 가장 그 안정적인 그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LG 파워컴과의 그 합병 그 시너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번호 이동성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은 기존 집전화 고객들의 이동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LG데이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기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금요일 그 17,500원 선에서 끝이 났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그 5일선에 위치한 17,000원 정도에서 짧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는 19,500원 정도까지 최소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아무래도 그 자동차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은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그 완성체 업체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위주로 어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 이외에 그 세계로 이미 그 기입 판매된 그런 자동차의 수요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제일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LG데이콤과 인탑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이번 한 주는 물론이고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오면서 봄 증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물론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이제 뭐 7,100선도 붕괴되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이제 딱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반등세가 가능할까요? 근데 하지만 또 실물 경기 자체가 워낙 이제 식어가고 있으니까 좀 더 하락할 여지도 있는 이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이 3월 증시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네. 그 최소한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단기적인 그 강한 반등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흐름이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 하락은 크지 않지만은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예상이 크기 때문에 그 기존에 우리가 디커플링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증시의 그 자체적인 아시아 자체의 어떤 시장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죽었을 경우에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환율이 많은 문제를 대고 큰 흐름에서 당장은 안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 증시에 있어서는 너무 재촉하는 마음, 조속한 마음을 버리시고 천천히 가자. 큰 그림에서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 이제 저점 형성하면서 충분히 어떤 매수의 기회를 줄 것이다. 하반기에 어떤 유동성 효과에는 상승 랠리 짧은 혹은 길든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묶여있던 그런 자금들을 매수로 전환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분히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가 타이밍이 분명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들어서 첫 거래일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양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오늘 조정세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는 KTNG와 그리고
KT, LG 디스플레이 등등 3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 1.47, 1.9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부합세를 비롯해서 포스코의 마이너스 0.95, 한국전력 마이너스 1.46, SK텔레콤 부합,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2.25% 등등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지금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화면상의 우측에 있는 SKC, STX, 태평양, LG상사 등등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약보합에서 많게는 3%대 중반까지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시멘트 가격 공급 중단이라는 그런 파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마이너스 3.0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도리코와 같이 무차익 경영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조차 마이너스 2%의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쪽 움직임 보겠습니다. 태용의 마이너스 0.11, 센트리온의 마이너스 0.41, SK브로드밴드의 마이너스 1.36, 메가스터디의 플러스 2%, 서울반도체 플러스 1.76%로 시가총액 빅5 종목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동서 등등은 현재 부합세입니다. 소디프 신소재 마이너스 2.21, 평산이 마이너스 3.22%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효과 때 보신 것처럼 오늘 장의 조정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수초가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 쪽과 코스피 쪽입니다.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현재 화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현재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1% 초중반에서 3%대까지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가 마이너스 3.88%, 대교가 마이너스 4%, 조선내화가 마이너스 3.24%로 전통적인 그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들조차도 현재 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카프로가 마이너스 4.44%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자와 KPX 케미칼만이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FNC코롱도 그렇습니다. 좀 더 큰 종목들로 가보겠습니다. KTNG가 플러스 0.76%로 소폭 상승이고요. 삼성전기가 플러스 0.49% 강부합, 웅진코웨이가 요즘 황사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플러스 4%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과 NC소프트만이 강보합세,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하락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을까요? 메가스터디가 플러스 1%, 서울반도체 비슷하고요. 평산과 CJ홈쇼핑 모두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휴맥스의 플러스 1.12%, 그리고 포스렉의 0.86%의 상승을 비롯해서 소수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ETI가 4%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의 특성상 가격이 어떤 그 하락으로나 상승으로의 탄력이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오늘 하락의 탄력이 큰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포유만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대로 그나마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하락 종목으로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보다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주말 시티그룹에 대한 정부 보유 우선주 250억 달러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금융주의 국유화 논란에 또 한번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유화 논란으로 기존 금융권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는 우려와 함께 또 신용시장이 또 한번 경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을 좀 다소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유화되는 금융기관이 뉴욕 멜론은행이나 US뱅크나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확대되는지 여부에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18% 하락한 1039.8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2% 하락한 360.6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프로그램과 민감한 대형주들의 하락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이슈에서 이제 미국의 그 은행 국유화 이슈로 시장 초점이 좀 다소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급등했던 그 동유럽 국채 CDS 프리미엄은 지난주 소폭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월드뱅크와 EBRD 그리고 EIB 등 그 3개 국제기구가 IMF와 그 협의하에 그 310억 달러를 동유럽에 지원하기로 한 데에 따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동유럽 리스크가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오늘 저녁 있을 그 AIG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그 4일에 있을 미 차량 판매 등 굵직한 이슈들이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라는 시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접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3월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요? 일단 그 업종별 초점을 맞춰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트레이딩 시각으로 접근을 지속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단기 저점은 좀 충분히 좀 확인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나고요. 따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지난해 결산에서 매출이 줄고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대출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우리, 기업은행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 얼마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그룹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연구개발 부분에 3조 원, 시설 부분에 6조 원 등이 각각 투자됩니다.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향후 경기 회복기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올해 내내 경제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그러나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투자 전략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말 포스코 지분을 5.2%로 높였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우려로 살아난 판을 걷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퍼스도 국가 신용등급에 이르는 등급으로 평가한 국내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피치사도 금융시장 점검을 위해 이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해 국내 은행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일 전인대와 정협, 양회가 개최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산업 지원, 소비 진작 등 분야별 경기 부양책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불안을 잠재우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저가폰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휴대폰 12종 가운데 30만 원 이하의 제품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첨단 제품이 늘어난 탓이지만 단말기 보조금까지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의 체감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 화장품 업계가 환율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 일제히 가격을 올린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SK2는 9년 만에 처음으로 3에서 7% 가격을 올렸고 샤넬도 지난 10월 초 7%를 올린 지 4개월도 안 돼 10%를 또 올렸습니다. 최대 25%까지 인상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노동계가 2009 춘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련 등 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춘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4월에 앞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임금 문제보다는 고용 유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화합 분위기 속에서 춘투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9월에 이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3월 금융시장 위기설이 시장에 나돌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월이 시작되는 시장 첫날입니다. 과연 그동안 이제 그런 설이 나돌았던 것처럼 이번 달에 혹시라도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고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월 위기설의 배경과 실체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불거진 원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위기설, 좀 시장이 좀 안 좋고 좀 음울할 때는 항상 그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드세지고 특히 무슨 위기설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지난 9월 위기설이 있고 이제 3월 올해도 이제 3월 위기설이 그동안 나돌았는데요. 3월 위기설에는 이제 시작은 단초는 이렇습니다. 3월 말 결산, 일본 금융회사나 기업들의 결산일이 보통 3월 달에 몰려 있어요. 3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3월 말 결산을 할 때 이제 투자 자금을 갖다가 재무제표를 좋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제 일본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을 대거 회수해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 때문에 그 3월 날 또다시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외환 위기가 또 유동성 악화 위기가 초래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당국이 어떤 수치나 밝혔는데 그렇게 크다는 규모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뭐 좀 어느 정도 기후에 그칠 거다라는 어떤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진정되는 됐는데 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3월에 위기설이 3월 달에 다가오면서 동구권 동구 유럽들이 외채 위기, 막대한 외채를 갚지 못해서 또다시 동구권이 외채 지급 불능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 이 변수가 더 커진 것이 좀 이제 3월을 다가오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우려스럽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10년 전 우리나라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대거 빌렸던 돈들을 갚지 못해서 결국 정부가 외환보유를 통해서 갚아나가다 정부의 외환보유액마저 바닥이 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IMF를 구제 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동구권이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한 수년간 고속 성장하면서 외자가 유입됐고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2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 서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자가 급속히 빠져나갔고요. 수출도 경제도 굉장히 침체를 국면을 갖고 소비도 침체되고 생산도 안 되면서 우리나라 10년 전과 똑같은 동구권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권이 또 여러 개 나라입니다. 연말 10여 개 국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도미노식으로 국가부도로 연결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옛날에 뭐 아시아 시장 외환 위기 때와 비슷한 그런 위기가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전반적으로 지역의 위기로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는 비슷한 흡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유럽 국가 이제 연쇄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가능성이 실제로 많이 큰 겁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동구권은 지난 수년 2000년대 들어서 유럽 연합이라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연합체가 결성이 돼 경제 공동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유럽 연합이 그 지역권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인근 동구 국가들까지 유럽 연합에 가입시켰는데요.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발트 연합과 라트비아까지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한 26개국이 되는데요. 이들 고속 성장 시기에 2000년 들어서 이제 이들 동구권들이 어떤 공산권에서 이제 자본시장, 자유시장 경제체로 편입이 되면서 아주 그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한 7, 8% 고속 성장하고 외자도 그러다 보니까 유럽계 은행들이 프랑스나 독일 유럽계 은행들, 선진 유럽계 은행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조 7천억 달러, 엄청난 돈인데요. 그러네요. 이 1조 7억 달러 꽂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상환 압박을 가하는데 동구권은 당장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 갚지 못하고 국가 부도 상태가 되면 유럽계 은행들이 굉장한 어떤 그 부실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럽계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돈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쪽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우리 쪽 돈을 갚으라고 달러를 갚으라고 회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또 지난주부터 미국 은행들이 국유화 되는 어떤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미국은 시티은행에 지난해 450억 달러 지원했고요. 그리고 AI제도 한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돈을 쏟아붓는데도 계속해서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프라임 사태에 따른 어떤 주택 대출 모기지 부실이 계속됐고요. 또 신용카드 부실, 미국이 이 소비로 이루어진다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 신용 불량자가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빌려왔던 것들이 부채 상환이란 다가오는데 계속 부실이 나니까 결국 미국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결국 국유화시키겠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제금융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어떤 처방의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금융시장이 해결되는 거다라는 어떤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국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유화시켜서 이제 얼마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불안감이 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유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동유럽발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대외 채무 가운데 한 57% 가량이 서유럽계 은행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들에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또 하나의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미국 재정 적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경제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만신창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그 일반 그 투자 참여자들이 왜 저렇게 될 수 있지? 약간 좀 비상식적이다 그런 의문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더니 미국 경제가 거덜이 났는데 달러가 오르고 있다. 경제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경제의 주권, 즉 미국이 군사력을 갖고 있죠. 미국이 세계 경제 경찰 노릇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나라를 만약에 미국이 그 나라가 이런 정의의 사회 구현이 맞지 않다고 해서 미국이 폭격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경제에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달러에 의존해서 어떤 달러 통화 거래라고 수출이나 자본 수출할 때 달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거덜이 나면 그 나라 달러는 휴지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다면 달러를 버리고 어느 통화를 찾을 것이냐라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대안 부재인데요.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좀 10년 전에 외환위기 상황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IMF가. 그러니까 IMF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건데요. 고금리를 올려라. 얘네들 엄청나게 소비하고 엄청나게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했으니까 고금리 즉 막 15%, 20%까지 채권금리 2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동안 그 나라가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했으니까 나라 돈도 쓰지 마라. 그래서 재정 국채도 발행하지 못하겠습니까? 돈도 못 쓰게 하고 원화도 못 짓게 하고 제대로 못 짓게 하고 금리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자가 200만 명 넘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우성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덜났으면 똑같은 우리나라 사실 경제 논리라면 달러가 돈도 들 찍어내고 절약해서 망할 사람 망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니까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쇄 공장에서 아마 달러를 지금도 찍고 있는 중일 텐데요. 찍어내고 있고 거기다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나라 빚을 계속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가 유통되느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라는 거는 유로 경제가 또 침체되고 유럽 경제도 못지않게 침체되고 있고 유로화라는 건 여러 나라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통화를 계속 주권을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26개 연합국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재정 적자 규모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어떤 그 세계인들의 어떤 그 근본적인 한 나라 통화가 아니라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산업 생산이 어떤 최악의 국면으로 치러가고 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고 일본 경제가 도산 기업 수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리고 일본 엔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금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금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달러밖에 없지 않냐? 미국이 결국 마지막 수단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팽배하는 그런 비경제적인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상당 기간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다라는 그 논거로 두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돈이 여전히 계속 미국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무척이나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들 지금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멕시코 같은 세계 각국도 자국 통화 가치가 워낙 급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통화가 뭐 가장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나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개도국 그리고 좀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의 통화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흐름입니다. 네. 어려워지니까 지금 금융기관들이나 유럽 금융기관들, 뭐 특히 미국 금융기관들 말할 것도 있고 달러를 계속 회수해 나갑니다.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으니까 일단은 달러를 회수해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지난해 10월에 미국과 통화수업 협정을 맺었죠. 300억 달러를 하고 우리나라 300억 달러 원화를 바꾸는 교환을 그럼 그나마 300억 달러를 갖고 와서 다행인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통화수합 협정도 자체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지금 달러를 구할 길이 없어갖고 미국한테 지금 얼마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었을 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갔거든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통화수합 협정도 하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루피아하고 미국 달러를 좀 바꾸자.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거의 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멕시코 페소화도 우리나라처럼 아주 자본시장이 아주 개방돼 있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도 IMF를 겪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아주 외자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활짝 열어졌거든요. 그러다가 확 지금 자본시장, 외국 달러가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지고 글로벌 금융으로 해서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 페소화, 이 나라 통화는 이제 페소화라고 불립니다. 페소화도 사상 최저치를 지난 주말 기록했고요. 그리고 뭐 스웨덴도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 스웨덴의 크로나인데 크로나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금 계속 외자가 빠져나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스웨덴 크로나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엔화나 유로화나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그 국제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떤 통화 결제 수단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수합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유로화나 일본 엔화를 주고 달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나 이런 스위스도 여기도 포함됩니다. 스위스나 유럽 영국 중앙은행과는 이 무제한 수합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적어도 기술적인 유동성 위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뭐 달러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나마 밑에 있는 우리 한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같은 데는 제한적으로 수합 협정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 빌려왔는데요. 지금 한 170, 80억 달러를 쓴 상황입니다. 결국 은행들 외화 단기 차입 요구가 커지니까 이런 통화 수합 협정에서 끌어돈 돈을 갖다 은행들에 꽂주고 은행들이 다시 그 돈을 외국 은행들에 갚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통화 수합 협정 규모를 늘리든지 뭐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무제한 수합 협정, 일본이나 영국처럼 무제한 수합 협정으로 가든지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 계속 유출이 되고 인도네시아나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유출되고 경제 침체가 되면 결국 이 나라도 수출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경제가 침체되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이 소비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지금 들되고 있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개도국들이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던 우리 원화 가치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안정세를 보인다면 언제쯤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예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고 계속해서 또 달러를 일단은 회수해보고 보자. 우리가 각자 개별 금융기관이 어렵거든요. 지금 AIG도 지난해 한 300~40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지금 또 잠재부지 드러나면서 300억 달러를 또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또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잠재부지 드러나고 어려워지니까 네. 달러를 계속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라는 어쨌든 진짜 우리나라 커다란 배 어떤 조각배 같은 신세인데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이게 도저히 개선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부실이 드러나지 않냐. 이제는 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건데요. 네. 수출 경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언제 회복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은 상반기 좀 바닥을 찍고
좀 하반기에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뭐 1년,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이다. 2010년에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냐. 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소한 뭐 1, 2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유동성 위기라든지 네. 수출 경기라든지.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자, 또 이병관 기자께서는 이제 이미 세계 경제의 주요한 한 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에 이제 또 수년 동안 특파원으로 나가시게 됐습니다. 현재서 앞으로 주요한 또 경제 뉴스를 저희 서울경제TV에 많이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해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만만치 않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3.1%가 하락을 해서 32포인트가 떨어진 103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6% 하락한 357포인트, 그리고 외환시장은 9시 19분 기준으로 해서 무척이나 많이 올랐네요. 25원이 급등한 1559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방 조금 내려갔네요. 1558원 80전입니다. 그래도 높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